한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을 가장 증오합니다. 한반도라는 위치를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국인을 말할 수 없거든요. 민족성이 지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처럼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민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척박함이죠.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하고 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제 살기는 괴롭죠. 연교차가 굉장히 크죠.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춥고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견뎌내야 할 기후적인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극단적이다. 매우 습하고 매우 건조하고 매우 춥고 겨울은 또 길고 그러면 자연이 너무 거칠고 또 전 국토가 산악지형이거든요. 아주 그냥 산이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순한 산악지형도 아니고 산맥들이 겹겹산이라고 하죠. 겹겹이 꼬이고 이지러져 있고 온갖 경사가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뻗어 있고 어디든지 흙을 조금만 파내면 단단한 돌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화강암, 그 다음에 편마음이에요. 둘 다 가장 단단한 암석이거든요. 굉장히 거친 지형이다. 전 국토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첫째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낙천적이 되기 힘들죠. 두 번째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든 걸 모든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김치 담가 먹어야 되지, 젓갈 담가 먹어야 되지, 말려 먹어야 되지, 쪄 먹어야 되지, 온갖 종류의 저장 음식, 발효 음식이 발달하는데 김치만 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걸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식물성 원료로는 아보카도로도 김치를 만들잖아요. 아스파라거스, 참외로도 김치를 만들고 딸기 김치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먹어서 섭취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죠.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쌀을 생산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만한 평지의 비율도 너무나 우리나라는 적지만 평지의 질도 최하등급이에요. 그런데 인구를 부양하려면 쌀 농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은 모든 곡물 중에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그러나 가장 노동집약적이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봐야 고작 1모작밖에 못하죠. 보통 쌀 농사를 짓는 쌀 문화권에 가면 2모작은 기본이고요. 3모작씩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1모작도 사실 아니죠. 0.5모작, 0.7모작, 0.8모작이죠.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먹고 사는데 다른 쌀 농사 문화권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고생스럽고 훨씬 배고픈데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그럼 굶어 죽으니까. 쌀 농사만 짓습니까? 수렵, 채집, 나물 캐러 다녀야 되죠. 또 캘 나물도 없으면 초국 먹피라 그래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되지, 풀뿌리 캐 먹어야 되지. 이런 거는 성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쉬고 있으면 불안해 하거든요. 경쟁적이고 비관적이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돼야지, 남보다 잘 돼야지. 야심차요. 몸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아만다마이드와 같은 그 행복 물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분비물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어요, 한국인은. 이 말은 낙천적인 사람들, 행복한 성격의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다 도태됐다는 뜻이에요. 대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도파민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도파민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이 됐을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쌀 농사가 기본적으로 협동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워낙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를 해주지 않으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나는 남의 논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남들도 내 논에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 농토에서 나온 작물은 자기 거라고 남의 농토에서 나온 작물은 남의 거라고 이게 또 소유권은 명확히 구분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논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한국인은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하지만 사촌이 죽는 걸 바라진 않아요. 사촌이 나보다 가난하기를 바라지. 이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보다 뒤처진다는 거는 굶어 죽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하지만 이웃이 없으면 나도 굶어 죽죠. 그래서 한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을 가장 증오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IMF 때나 그 다음에 뭐 축구 응원할 때나 2002 아나바다 월드컵 때나 운동하고 뭐 이럴 때는 그 결속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황 끝났어. 네.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 네. 그러면 또 엄청나게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내부 투쟁을 하는. 서로 견제하고. 예, 그렇죠. 이게 노력형 생존주의자 문화 공동체 그룹이 한국인이 아닌가 규정하잖아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 응집했다가 또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은 다 서로 막간에 뭐 감시하는 시선 이런 게 있다는 건데요. 근데 왜 한국사가 아닌 한국인의 방점을 찍으셨나요? 왜냐하면 네. 역사는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네. 뭐 개유정난 때 누구누구가 죽었다, 뭐 사육신이 뭐 어떻게 죽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사건들의 기록이 네.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건의 토대는 인간이잖아요. 한국인의 역사라는 건 한국인이
어쩌다 뭐 말하자면 심한 말이지만 이 모양 이 꼴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네. 알아보는 역사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비밀은 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그분이 너무 천재잖아요. 네. 예. 특출난분이죠. 예, 정말 그 예. 태종 킬방관의 예. 셋째 아들이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정말 운 좋게 왕이 돼가지고 그러네. 우리가 문자를 갖게 된 그런 우연적 사건인 거지. 예. 오히려 우리의 기질은 홍대 앞에 클럽에 밤새 클럽 앞에 앉아 있어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노는가. 오히려 그런 데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는 삼국지연이 뭐 그 유비관우 예. 장비 나오는 그 예. 우리는 연희 소설을 주로 보지만 예. 실제로 정사 삼국지는 예. 이제 그 진수가 쓴 삼국지. 예. 그거는 거기 보면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예. 거기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이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 저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잔다. 동의가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놀면은 미친 듯이 논다. 거기 그런 기록이 예, 있어요. 몇 방 며칠 동안 논다. 애들이. 지금이네. 예,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다.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또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홍대 앞에 클럽과 음.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그 기술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기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러네. 것이고 그 기질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는 이 자연과학이나 네네.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지리적인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된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이런 추적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우선 한국인의 원형을 만든 단군의 건국 신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 신화인데 그렇죠. 한국인을 알기 위해서 요 신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예. 왜죠? 그러니까 신화에 함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단군 신화는 단일하지가 않아요. 여러 뭐 해석이 여러 있는 버전이 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간택되는 신화도 있어요. 호랑이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호랑이가 백호인 경우도 있고요. 어.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그렇구나. 심지어 그 여우와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우 여자와 그렇죠. 어. 암컷이라고 해야 될지, 뭐 예, 그러네. 할머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네, 예. 그 지방마다 다른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건국을 하면서 네. 이 교과서에 들어갈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이걸 수렴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다 같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국가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통일시켜 버린 거지. 사실은 각지의 이제 구전설화를 모으면 네. 그렇게 다양합니다만 예. 확실한 것은 이분의 취향이 네. 굉장히 좀 사람보다는 동물을 좋아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군 신화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환웅께서는 어쨌든 천인인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현지의 토착 생물과 어떻게 보면 그 교잡을 통해서 단군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예. 실제 역사와도 일치하는데요. 이 북방 유목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 북방 이주민 세력, 예. 보다 선진화된,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네. 이주민 세력과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 숨겨져 있지만 신화 속에 예. 아마도 그들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토착민들, 선주민들, 한반도 선주민들이 네. 수많은 갈등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타협하고 저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표현 대신에 잡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잡종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혼혈은 이 혈통인데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는 이게 밝혀질 수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문화적인 잡종이 일어났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민족이다. 하지만 한번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진 후에는 네. 외세 침략을 강력하게 거부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적 잡종인 거죠. 베타적 잡종. 되게 이게 모순 같지만 그게 우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적을 해보면 사실 유라시아 대륙의 이제 지배 민족들을 보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주민들이 원래 있거든요. 선주민들을 다 제노사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선주민의 유전자는 지금 유럽인들에게 뭐 0. 몇 프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거의 네안데르탈인처럼 사멸해 버렸거든요. 일본도 이제 애조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원시인 취급당하면서 완전히 박멸되다시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브라쿠민에 흡수가 되거든요. 지금 일본의 천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군이 마고 할미와 타협해서 공동 통치를 하는 설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몽 같은 경우도 주몽이 이렇게 소리치는 역사적 대목이 있어요. 뭐 어떻게? 까불지 마라. 나의 친가는 하늘이고 나의 외가는 이 땅의 강물이다. 주몽이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나는 잡종이니까 신성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의 자연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척박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자연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충분히
외세에 저항할 수 있고 네. 외부 세력에 예. 그리고 외부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과 결국은 타협하지 않고는 정착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과 토착민이 결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척박한 자연 환경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 선정 잘못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매우 잘못하셨죠. 잘못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떴다방에 당했다. 부동산 떴다방에 당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 기획부동산. 네. 왜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한반도는 너무 척박해요. 그 척박함의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문화권 중에서 가장 척박하고 생산성이 가장 낮죠. 계절로 보나 어떤 지형으로 보나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건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인 특유의 기질에 영향을 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신 생존주의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옛날 전통 농경 사회를 경험했던 어르신들, 생존하신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항상 수렵 채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천엽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뭐 해야지, 나물 캐고 다녀야 돼요. 나물 많이 먹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물의 민족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고사리를 외국에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고사리는 독초예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찾으면서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우리나라 나물의 기본적인 레시피가 저도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기본 레시피가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독성을 빼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이 독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를 굳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네. 왜냐하면 쌀농사만으로는 그 영양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수렵 채집 같은 원시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또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작물 중에 쌀이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쌀농사에 올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구 부양력이 높다.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쌀의 영양 성분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좁쌀과 쌀이 똑같이 500칼로리 같은 칼로리의 좁쌀과 쌀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소화가 잘 돼서 몸에 남는 영양소는 쌀이 압도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건데 심지어 쌀 최초의 원산지가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최초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 집단적인 조직적인 쌀 농사를 했다는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그 증거가 출토가 됐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직 출토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유물을 갖고 있는데 가장 오랜 옛꽃자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인 쌀농사 문화의 초기 참여자, 극초기 참여자 그리고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그거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적어도. 심지어 그 사할린으로 이주당한 그 고려인들도 막 러시아에서 옛날에 막 제일 안 좋은 땅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쟤네 다 굶어 죽을 거야 했더니 쌀농사에 성공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스탈린한테. 중요하지 않아. 아님 말고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했던 건 굉장히 이분이 이 스탈린 이 양반은 그 고려인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쌀농사가 도저히 안 되는 곳에 고려인들을 보내요. 쌀농사에 성공하잖아. 어디까지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쪽으로 더 척박한 데로 계속 보내요. 더 극한. 그러니까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경신해요. 우리 고려인들이. 그거는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굶어 죽는 곳이거든요. 한국인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물 캐먹고 미역해다가 생존해왔던 미역해다 국 끓여 먹고 그치. 농사가 안 되는데 막 쌀농사 지어가지고 막 그 떡 지어가지고 떡 쪄먹고 막 이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현지인들이 배워가지고 그 뭡니까 사할린 지역에는 그 고려인 한식 문화가 거기 이제 그 백인들한테도 남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뭘 저렇게 맨날 잘 먹지 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한반도가 말하자면 이제 지옥 훈련을 거치 실미도였던 거죠. 그러네. 한반도가 실미도였던 쌀 농사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고 나면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됐는데 딱 3년씩이 걸려요. 3년 만에 현지인보다 잘 산다. 그러니까 농사에 성공하는 거 확인하는데 1년. 그 다음에 더 농사를 잘 짓는데 2년. 그 다음에 3년째부터 2년 농산물을 축적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쉽지 이게.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해내는 민족이다. 작가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주어진 환경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없다. 한국인은 선조로부터 걱정 가득한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 이 걱정이 네. 많은 거랑 지능이 높은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어요? 일단은 사실 작가로서 예. 한국인은 지능이 높다 이런 부분을 책에 쓰고 말한다는 게 네. 제가 한국인인 이상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실은 사실인가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원래 IQ 검사라는 게 예. 그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유대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 그 만들은 그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웬걸 한국인들이 이제 1등을 먹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왜냐하면 유럽에선 자기들이 생각해도 제일 똑똑하게 여겨졌나 봐요. 근데 1등은 압도적으로 한국인이에요. 왜냐하면 대략 한 70%의 검사에서 한국인이 1등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등 자리를 놓고 중국, 일본, 이스라엘이 싸우거든요. 동아시아가 확실히 높긴 높네. 동아시아가 높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네. 그 행복 분비물 그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 세로토닌이죠. 사람을 예. 행복하게 하는 거 한국인이 분비량이 제일 적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일본인도 거의 가장 적어요. 한국인과 경쟁입니다. 아, 그래요? 예, 1등 자리를 놓고 그런데 그 대마초 성분과 작동 기전이 유사한 그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아만다마이드라고 하는.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 아만다마이드 같은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적어요.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제 네. 가장 높은 곳은 예. 이 아만다마이드가 가장 넘치는 곳은 나이지리아예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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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인은 가장 낮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행복을 쉽게 느끼는 사람, 음. 불행을 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도태돼 왔다고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아, 한반도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려하는 성격, 걱정하는 성격이 사실은 생존을 도왔다. 한반도의 환경에서는. 왜냐하면 동물들도 좀 위험을 좀 회피하는 애들이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풍년이 들어도 내년엔 가뭄이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반도에선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먹고 있어도 예.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아.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고 예. 봄은 짧고 네. 가을은 짧고 산에는 호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더 잘 살아야 돼 자기를 비관해야만 살아남는 개체들이 더 많이 생존해 왔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사모작 가능한 나라는 농사 한번 망쳐도 뭐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해 망치면 끝인 거니까. 한 해 망치면 예. 그리고 실패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치. 예전에 제가 그 농경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 예, 예. 인터뷰 그 했을 때 완전 어르신들이죠. 예. 오늘 쌀 농사가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빨리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요. 좌절할 시간이 없어.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올 겨울에 극한으로 굶어 죽기 진저까지 갈 거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예, 그 별을 다 뽑고요. 네. 왜냐하면 축정이가 될 거니까 예. 그 빨리 판단해요. 별을 다 뽑고 예. 곧바로 거기 기장을 심어야 돼요. 아,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예. 그걸 우리가 하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질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의학적인 유전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질을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음. 기질을 아직 물려받고 있는 거죠. 아. 앞으로도 당분간. 예,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 보니까 한국인을 전쟁 민족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역사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다. 그렇죠. 네. 억울함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음. 예, 뭐 영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억울해하진 못하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전쟁 민족이죠. 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애초에 유라시아 대륙의 전쟁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민족 정도의 단위를 구성하지 못해요. 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럼요. 수많은 종족들이 사멸되고 예, 예.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거든요. 예. 예,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들 후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네.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적인 미스테리죠. 예, 왜냐하면 뭐 러시아가 전 유럽을 다 정복했는데 프랑스 하나만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영국 애들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일본 포지션이죠. 그렇죠. 맨날 노락질하러 내려오고 예, 예. 그 상태에서 러시아의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1000년, 1500년을 버티고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시야를 바꿔보면 네. 지구본을 좀 돌려서 바꿔 생각하면 좀 기이한 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한국인에게 그래서 전쟁은 철저히 숫자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반도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야욕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그런 그 집단인데 네.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물량이 많고요. 생산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괴가 되고 잃었을 때 다시 그만한 인구와 물자를 회복하는 기간도 굉장히 중국은 짧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척박하죠. 사람도 적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죽어서도 안 돼요. 농사 져야 돼. 그러네. 쌀농사 지으려면 머릿수가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내내 한 얘기가 우린 쌀농사의 민족이다 이거. 예,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하는 거예요. 예. 이상한 말이지만 그 회복력도 더디죠. 땅이 적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기본적인 한국인의 전쟁법이 그대로부터 세팅이 됐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최대한 적게 죽고 최대한 많이 죽인다. 최대한. 그러니까 이기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예.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극단적인 교환비. 극단적으로 우린 덜 죽고 저쪽은 많이 죽인다라고 하는 쪽으로 한국인의 전쟁법은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는 인구의 열등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한 명 죽고 쟤네 한 2명 죽이고 요 정도로는 안 끝도 돼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죠. 더 극단적인 교환비를 이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체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근데 작가님께서 4개의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네, 표현 그렇죠. 쓰셨던데요. 뭐 지금은 미중일러.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세 이전까지는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고려 왕조의 성립 이전을 중세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중세 이전까지는 진짜 중국, 그 중국, 차이나에 우리가 이제 멸망의 위기를 많이 겪었죠. 네. 예, 수나라와의 전쟁, 당나라와의 전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정말 100만 명 이상이 쳐들어왔잖아요. 수나라 2차 침공 때.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는 단위의 숫자라는 건요. 네. 지금으로 치면 우주적인 숫자예요. 어. 그 초월적인 숫자가 온 거예요. 100만 군사라는 게 진짜 이 문자 그대로 100만 명이 넘었죠. 네. 110 몇만 그 몇백 명 단위까지 이제 100단위까지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예. 근데 중세 이후에는 이제 임진왜란 한 번 있었죠. 네. 예, 그다음에 고려 거란 전쟁이 있었죠. 아, 병자호란 있었죠. 이제 다른 애들이 중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산력과 인구 회복력의 차이잖아요. 네. 일본은 태생적으로 한반도보다 풍요로워질 운명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일본의 평지 그다음에 평지의 질이 한반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력이 좋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침공할 수 있었느냐를 보면 네. 대략적으로 뭐 그 수치는 논의가 다분하지만 네. 인구, 쌀 생산력 모두 2배 가까이라고 지금 집계가 돼요. 2배 가까이 그 정도군요. 이미 예. 그때. 그러니까 예. 에도 시대에 일본이 조선보다 경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본적인 땅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에게 중국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방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 기마민족이죠. 여진족은 유목은 아니었으니까. 네. 기마민족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마을에 소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참마다 말 한 5마리씩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껏해야 암행어사 정도 돼야 앞에 말 5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네. 예, 그렇죠. 그런데 말이 그 동네는 초원에는 한 사람당 20마리씩 있어요. 아, 유목민족 이런데.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군사 이제 역사학에서 기병 한 명의 전투력을 네. 한 명의 보병의 5배에서 15배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 기병이 질도 좋았어요. 사실 한 20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생산력, 네네. 기병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력에서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자적인 차원에서 전쟁 수행 능력 차원에서 네. 그 북방 기마 민족들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중국이에요. 그러네. 예, 이런 극단적인 분리함 속에서 네. 우리도 옛날에도 중국이 여럿이었지만 예. 지금도 미중일러 오리지널 중국에다가 미국 껴있지, 그 러시아 껴있지, 일본 초강대국이죠. 네. 예, 우리는 남북 분단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폴란드의 눈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발전하기도 힘들었고 러시아랑 독일 사이에 껴가지고 예. 예,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시련이 많았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랑 폴란드가 최근에 친해지면서 예. 막 우리 참 비슷한 역사를 지닌 뭐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 우리는 미중일러 그다음에 남북 분단된 상태에서 또 분단된 형제는 정신 상태가 또 이제 온전하지도 않아 얘네는. 네. 그 상태에서 산업화하고 민주화 다 하고 그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로 한국인 위험 발생률 세계 1위에다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다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휴지가 조금 아깝다. 우린 더하다.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네. 그 압박감을 견디며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그 중국에 흡수 통합되지 않고 네. 언어, 문화,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거는 세계적인 미스테리가 맞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한국인 특유의 전쟁법에서 유래했다. 이게 쌍호 진화를 한 거겠죠. 예. 한국인의 전쟁법과 그다음에 한국인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우리만의 전쟁 방식, 양식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봐야 될 텐데 네. 홍대선 작가가 첫 번째로 꼽아주신 그 특징, 비결이랄까요? 산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네네. 산성. 예. 네, 한국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물건이죠. 보통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이든지 네. 그 안에 주거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맞는 거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성 예. 안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유럽 성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가장 전통 성 중에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포가 발달하면서 성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은 사라지고 벙커, 참호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트렌드가.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뭐 투포환이나 화살이나 불화살 막 이런 걸로 성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벽이 있었던 건데 이 기본적으로 유럽의 성이 가장 전통적으로 강했다 그래요. 그래요? 왜 강했냐? 유럽의 성은 영주의 거주지이자 예. 집무실이자 네. 방벽이에요. 집무실이자 방벽.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영주와 영주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영주 직속 엘리트 기사들이 네. 있는 곳을 보호하는 곳이죠. 소수의 특권층만 보호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수의 특권층만 보호하고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일부 같은 경우 농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의 성은 성 밖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예. 그 화장실 구조가 네. 그냥 그 응가를 하면 귀족이 예. 성벽을 타고 그냥 바깥에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밖에다 그냥 버리는구나. 예, 그 밖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어요. 일본의 성도 유럽의 성과 비슷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다이묘와 같은 영주와 예. 밑에 사무라이 가신들, 네. 그다음에 사무라이들이 모여 있는 군사 시설이자 그들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일본 성은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기와지붕 이런 것처럼 해서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네. 가만히 보세요, 오사카 성 같은 거. 예. 기본 구조가 서양의 성과 같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탑이다. 탑. 그러네. 예, 그러니까 캐슬과 예. 한자 성과 그 영어 캐슬은 사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중국 성과 한국 성은 또 달라요. 어떻게 중국 성은 기본적으로 성 안이 일종의 작은 도시 같은 거죠. 하나의 주거지이고 도시다. 군사 시설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병사든지 아니면 민간인이라든지 네네.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그 상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곳이에요. 네, 지키는 곳이고 네. 한국의 산성은 평소에 마을에 살다가 네. 모든 남녀노소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네. 원래 살지 않는 주거지인데 산성은 예. 거기로 다 피신을 해서 거기 총 결집을 해서 남녀노소가 힘을 모아서 외적에 맞서서 싸우는 곳이 산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특권층을 위한 성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전시에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예. 과거부터 예. 그 국가 위기 혹은 그 뭐 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위기 상황에서 네. 특권층 지배층부터 맨 밑에 하층민까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돼서 결상전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런 나쁜 장수들도 있지만 다 그건 한심한 장수들이라고 써져 있고요. 네네. 역사에.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한국 사람들은 평등 정신이 있고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외적에 맞서 싸울 만큼 우리는 착한 백이민족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렇게 착한 민족이었으면 애초에 신분도 없었겠죠. 네. 그게 아니라 네. 최대한 많은 인구가 결집해서 더 많은 외적을 맞서야만 하고 최대한 많은 인구를 다 함께 보존해야 그 인구가 다 같이 함께 집단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기질이 맞춰진 것 같아요. 우리는 농부건 뭐 천민이건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주 대첩 때 그 안악내들이 행주치마에 그 돌을 들어 날랐다고 하잖아요. 그건 낭설이에요. 그건 그래요? 원래 조선 시대에 잘못 퍼진 소문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그 안악내들이 있을 공간은 없었어요. 거긴 성벽 자체가 아니고 행주 대첩은 그 목책으로 이제 그 목책 산성에서 거의 토성 수준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행주치마 전설이 널리 유포될 정도로 남녀노소가 함께 결집해서 총력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옛날부터 당연시했다는 뜻이에요. 머릿수에서 한참 안 되니까 네.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인구를 보존해야 예. 다 같이 집단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책 속에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주신 성이 평양성이던데 평양성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면서요? 평양성은 예. 괴작이죠.
그리고 걸작이고. 괴작이다. 예. 평양성 당시에 역사적으로 평양성이라고 불린 성은 한 서너 개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네. 고구려 우리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도를 일반 명사로 쓸 때가 있고 고유 명사로 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고구려 사람들은 평양이라는 말 자체를 수도라는 의미로 거의 썼어요. 서울이구나. 서울.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양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성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이자 도성이자 고구려 사람들은 장안성이라고 부르던 예, 그 성인데 네. 이제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평양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은 외부인이 바깥에서 볼 때는 평지성처럼 생겼어요. 평지성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평지성과 산성을 합친 평산성 구조가 숨어져 있어요. 평산성. 예, 그래서 외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내성이 있어요. 네. 내성부터는 산성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군사 지휘를 하는 곳이 을밀대고 을밀대 뒤에 최후의 결상전하는 북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북성이 있는 곳에 봉우리가 모란봉이거든요. 아, 그게 모란봉이에요. 예, 그렇게 이렇게 평지성인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결국 산독 꼭대기에서 최후의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최후의 남은 병사들이 최후 항전을 하다가 국가가 멸망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과 그 평지 이제 수도의 역할을 그냥 합쳐버린 건데 이게 왜 괴작이냐면 단 한 번을 네. 일회용 킬 포켓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킬 포켓이라고 하는 건 군사 용어인데 네. 적을 포위 선멸하는 그 포위 선멸망을 포켓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구조 자체가 포켓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평양선 전투 때 수나라의 그 수군 장수 네호아가 네. 5만 명의 이제 수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항해를 하게 되면 수군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1은 맛이 가거든요. 아, 당시에 그 항해 컨디션이 아, 지금이랑 다릅니다. 열악하니까. 지금 페리 타는 게 아니에요. 예, 바닷바람 맞고 막 뭐 갈매기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해롱해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만 5천 명을 추려가지고 평양성에 진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건무 왕의 동생이었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양반이. 고건무가 이끄는 고구려 최정예 병사가 500명이었어요. 500이요? 예. 너무 적다. 적죠. 500명이 일부러 이 4만 5천 명을 평양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네네. 얘네들이 이 성 좀 이상한데 싶을 때 네. 되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거의 완전히 섬멸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양성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양성에 보면은 이제 문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그 문들을 보면은 그 평양성은 천연 해자인 대동강 지루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평양성에 여러 가지 나 있는 문에 나오면 강을 건너는 다리를 바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이렇게 우회를 해야지 다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교통체증을 미리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그래서 500명이 4만 5천 명을 그 평양성의 설계 구조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근데 일회용이에요. 국가 멸망 위기에서 한 번 멸망의 위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일회용이죠? 그 구조가 노출되면 다시 난다는 거죠. 노출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침공 때 네호하는 그 구조를 아니까 평양성 지금 들어가면 우리 고구려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고구려가 저기 네호화 있네. 쟤 아는데 우리 구조. 그래가지고 그 막 뇌물 먹이고 막 엄청 저자세로 외교를 해가지고 돌려보내거든요. 외교로 돌려보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평양성의 구조가 중국에 알려진 후에 마지막에 평양성의 그 나당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틈이 없이 이제 고구려가 멸망해 버린 거죠. 예. 왜 괴작이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성 안으로 일부러 유인을 해서 싸웠던 케이스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시에 산성, 이 산에 모두가 들어가서 결상전하는 이런 한반도 민족의 특성,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활을 꼽아주셨습니다. 활. 네. 우리 뭐 사실 올림픽에서도 활 잘 쏘는 민족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 과학적으로 우리는 정말 활을 잘 쏘나 이걸 과학적으로 무슨 여론조사나 뭐 이거 통계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는 전방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미군들이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뭐죠? 쟤는 왜 저렇게 총을 잘 쏘냐고. 총을 잘 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멀구중 가중해서 우리 100m, 150m, 250m 총을 쏘잖아요. 근데 미군들은 한 20m 거리에서 사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격의 질도 달라요.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 저는 저희 대대원들이 한 500명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저격수 포지션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우리 대대에서. 근데 이제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제대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총을 한 번도 안 쏴본 친구예요. 사격장에 데려가서 이제 같이 총 쐈거든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잘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때 정말 한국인은 타고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어. 전근대의 일본인이나 중국인들도 조선 사람들은 혹은 고려 사람들은 예. 활을 정말 잘 쏜다라는 인식은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활이야말로 저기 저 나라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 사람보단 고려 사람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활이야말로 고려의 장기다. 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려 사람이란 말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네. 예, 그냥 옛날 사람들도 군코와 상관없이 영어로 치면 코리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예, 그냥 호칭이. 예. 그럼 우리가 뭐 왜 잘 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활을 유독 좀 많이 썼던 민족인가요? 활을 유난히 많이 썼죠. 유난히 많이 썼죠. 그래요. 예. 어느 정도로 많이 썼냐면 예. 보통은 활을 우리는 보조무기로 생각하고 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엔 네. 칼이나 창이 메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아니요. 조선의 검은 보조무기로서의 검이에요. 활이 메인이에요. 오히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그 대표 인물 한 10명 꼽으라 그러면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순신 장군님, 원균, 권율. 그 중에 이제 홍희 장군 곽재우라고 있죠. 예, 가장 유명한 의병 있잖아요. 예, 예. 예, 성격 아주 그 괄괄하신 분. 예. 일본군 아주 잘 죽이시는 분. 예. 예, 이분이 경문을 올리는데 경문의 내용이 네. 이제 의병 모집 경문이에요. 예. 예. 가만히 있을 소냐. 사내라면 점점점 아니면 비장한 경문을 보내는데 예. 활을 다룰 줄 아는 자라면 모두 모여라 해요. 기본이 활이구나. 기본이 뭐 칼은 못 써도. 예. 칼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은 활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부터 이 발사 무기를 그 기본 무기로 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역시 중국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산성의 구조도 구조지만 예. 산성까지 기어 올라오는데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요. 그 산성 벽에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산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규칙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중국성을 보면 그 평지의 벽돌로 만들기 때문에 네. 예, 그 드래그 앤 카피한 것 같은 성들이 되게 많아요. 레고로 만든 것 같아. 레고로 만든 것 같은 예. 성들이 되게 많아요. 예. 구조를 복붙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산성은 구조를 복붙할 수도 없거니와 그 구조를 복붙하면 이 패턴을 적이 외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산성의 구조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네. 산성의 동서남북의 구조도 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성은 성벽 하나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예. 내성과 외성 사이에 네. 자 외성을 한번 뚫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성까지 뚫어야지 그 성을 따는 거예요. 함락한다. 근데 내성과 외성 사이는 네. 갑자기 몰려 들어온 적이 내성에 우르르 이제 부딪히면서 만원 지하철 같은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예. 그때 발사 무기를 확 쏟아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불을 놔서 그거를 이제 그 항상 킬존이 모든 성은 동서양에 있게 돼 있어요. 그 동서남북의 한국 산성은 킬존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한 성에. 오히려 외성 뚫고 들어오길 기다릴 수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혹하는 성도 있어요. 야. 성의 동서남북 중에 한 곳은 예. 킬존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유혹하는 구조도 있어요. 공수들이 우리나라 다 산성은. 대기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변화무쌍하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성은 깨기도 힘들어요. 깨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돌을 완전 진짜 깨버리기도 힘들다. 네, 왜냐하면 그 돌에 그 화강암과 편마음을 쓰기 때문이 하지만 그 공법 자체가 어긋나게 쌓아요. 돌 자체가. 그 돌 자체가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엄청난 마찰력과 서로의 장력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그 기법으로 하는데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을 넘는데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지만 네. 적이 나로까지 올 때 오는 거리 완전히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올 때도 적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요. 적은 우리의 몇십 배이기 때문에 몇백 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적은 계속해서 오므로 네. 오는 적을 계속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 한국활의 특징이 나옵니다. 조준력 중요하죠. 놓치면 내가 걔를 맞추지 못하는 걔는 창 들고 계속 오고 있어요 나한테. 그러네. 예. 그죠? 예. 생각해 보세요. 창 대 창, 칼 대 칼로 싸우면 아무리 이겨도 이쪽도 다친단 말이에요. 이쪽은 조금만 다쳐도 회복력이 수백 분의 1이기 때문에 적에 최대한 덜 다치고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원거리 발사 무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조준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활이 부드러워야 돼요. 활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건 힘이 덜 들어간다. 그렇죠. 적은 힘으로 많은 발수를 쏴야 돼요. 연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활은 네. 원래는 기마민족들이 쓰는 활이에요. 말 위에서 쏘는 활입니다. 그 합성궁이라고 하는 활의 형태는. 예. 그런데
우리는 농부들의 나라인데도 합성국을 쏘거든요. 예, 그것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국궁 해보신 분들 저 한번 체험해봤는데 한 10발 쏘고 팔 못 썼어요 그날.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예. 국궁도 그 정도인데 네. 생각해 보세요. 국궁도 그 정도인데 네. 영국 그 잉글리시 롱보우 장군 같은 경우는 예. 예, 국궁이 이제 장력이 제가 알기로 20km대예요. 예. 그러니까 활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26km 막 이런데 잉글리시 롱보우는 장력이 70km 막 이러니까 국궁 정도면 그럼 가벼운 거다. 국궁 정도면 그 같은 사정거리와 같은 위력에서는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교환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활쏘기 방식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그 작가님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떤 결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국채보상운동이나 뭐 IMF 금모으기 운동이나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서의 어떤 방역 협조하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설명해주신 우리 한반도 민족들의 전쟁 방식과 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냄비 근성이죠. 냄비 근성. 예, 뭐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전쟁 자체가 재난이니까.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일시적으로 결집해서 서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요.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예.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정부 협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네. 다시 막 서로 쌍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시기질투하는 것도 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비판할 수는 있겠죠. 냄비 근성이라고. 그런데 냄비 근성이란 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순식간에 착착 다른 성격의 인간으로 집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지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두가 산성으로 올라가는 그 순발력.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국가나 혹은 집단이 위험할 때는 모두가 헌신적으로 행동해야만 모두가 다 같이 산다는 역사적 기억이 학습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인의 특성으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면 그 전쟁 양식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사 3대 대첩에 꼽히는 뭐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이제 정유재난 당시 일본 수군과 벌인 노량해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물러가는 적을 향해서도 끝까지 싸운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끝까지 사력을 다했을까요? 한국인은. 매우 한국적인 일이에요. 뭐냐면 고구려가 말이죠. 예. 전쟁에서 진짜 전면전에서 그냥 뭐 국지전 말고 7번을 이겼어요. 중국을 상대로. 그 8번째 한 번 지고 딱 바로 멸망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건 뭐냐면 물러간 적은 다시 돌아와요. 저쪽은 체급이 커서 회복력이 좋고 생산력이 좋고 근데 고구려의 생산력 회복력은 그만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겨도 속으로는 그냥 국가가 텅 비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구려 멸망할 때의 전투나 모습들을 보면 그냥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고갈된 상태였다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적은 인구도 많고 회복력도 많고 생산력도 많은 그 적은 그냥 물러가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된다. 없앨 수 있을 때 전쟁 수행 능력을 최대한 꺾어놔야 된다. 내가 위험하더라도 구군을 건 전투라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국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수대첩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군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후퇴하자. 근데 무찌른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 물러가면 이쪽이 승전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예. 그거를 혹시라도 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엄청나게 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선데도 싸움을 걸어서 살수대첩을 해서 굳이 최대한 많이 죽여놓고 보내잖아요. 왜? 살려보내면 걔는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체력이 약하고 머리수도 적고 회복력도 적기 때문에 죽일 수 있을 때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돼요. 귀주대첩 같은 경우도 구군을 건 전투거든요. 그거 지금 소배합이 물러가는데 굳이 길을 가로막고 싸운 거예요. 강감찬이. 그때 고려의 국력이 그 강감찬의 20만 군대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면은 국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멸망대전, 동전의 양면, 50% 싸움을 일부러 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종과 강감찬은 그때 판단한 거죠. 이런 전쟁이 한 번 더, 두 번 더 반복이 되면 우리는 멸망한다. 고구려의 선례가 있잖아요. 이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기는 횟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국가 멸망하는 게 문제지.
근데 거기서 이제 대첩으로 이끌어서 괴멸시키더라도 이거는 그냥 시간 버는 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 당연히. 자살을 하느니 도박을 하겠다죠. 아, 예. 계속 끝없이 올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셨던 예. 거고. 예. 노량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외국인도 그렇고 뭐 귀주대첩과 노량해전이 같은 구조의 전투라고 같은 구조의 전투죠.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군은 이미 전쟁에 져서 자기도 이제 우리 전쟁에 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고 네. 전쟁에 져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린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예. 길만 좀 더 주세요 하고 네. 그런데 이순신은 그걸 굳이 쫓아가서 놔둬도 돼요. 본인이 죽어가면서 노량해전에서 그러니까, 예. 굳이 쫓아가서 그때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병사와 물자 배를 절반 이상을 그냥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자, 그 왜 그랬겠어요? 적의 전쟁 수행 능력, 다시 침공 역량을 깎아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순신 정말 천재인 게 예, 예. 우리는 소나무로 판옥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환경상. 예. 걔네는 삼나무로 지어요. 안타키분해 이런 거를. 무슨 차이지? 세키분해. 예, 예. 삼나무 잘 자라죠. 예. 곧죠. 나무도 부드럽죠. 가공도 쉽고 벌채를 하는데 그 숲과의 경사, 주거지가의 거리 그것도 짧고 평탄해요. 예, 예. 그러니까 삼나무를 배로 가공하는 것과 예. 우리나라에서 판옥선을 소나무로 가공하는 것은 네. 3배, 4배 차이가 나요.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삼나무로? 예, 예, 그래서 예. 이순신이 그때 그 마지막 그 노량해전에서의 예, 예, 예. 계속 반복하다라는 명령을 보면 격침시켜라요. 아. 한 척의 배라도 더 격침시켜라. 일본군에 다시 우리를 재침공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깎아놓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작업 가능한 거리에 있는 삼나무는 일본에서도 탈탈 없어진 상태거든요. 임진왜란 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더 깊은 산속에 가야 돼. 아. 걔네도 다시 삼나무 배를 만들려면. 그러네. 그래서 그 전쟁 수행 역량을 마지막으로 꺾어 놓으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천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진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시에 전근대에는요. 예. 전쟁을 하다가 전쟁 당사자 사령관들이나 이제 장수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예. 불리한 측이 유리한 측에 잘 좀 봐달라고 뇌물을 건네는 거는 관례였고 서양도 그랬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예, 그래서 진리는 주니까 받은 거예요. 네. 진리는 그거를 꿍치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받고 나서 제일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이순신한테 가서 저 뇌물을 이만큼 받았는데요. 네. 이 뇌물을 이만큼 받았는데 쟤네 의도가 뭘까요? 라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죠.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영화에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린이 노량해전에 반대를 했던 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이니까 이 관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러가는데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중국은 유목민들이 네. 그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유목민들이 예. 만리장성에서 중국 내에 이제 엄청 싸우다가 네. 만리장성까지 밀렸다가 초원으로 돌아가면 이긴 거잖아요. 네.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장 생산력이 풍부한 곳은 거꾸로 중국이니까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리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네. 이순신을 원천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 어. 그래서 둘이 분쟁이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비겁하거나 그 사람이 인간성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인만의 매우 독특한 그러네. 전쟁 관념이다. 그거를 이제 진린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인의 독특한 전쟁법. 그러니까 이 자식들 겁나 안 죽고 엄청 비겁하게 싸우고 그다음에 예. 성벽 안에서의 인내력에 정말 경악을 하거든요. 안시성 전투도 그렇고 수많은 네. 뭐 행주대첩에서의 일본군도 그렇고 어떻게 저만큼을 버티지? 어떻게 저 시간을 저 인원으로 버티지? 여기에도 경악을 하고 그다음에 살수대첩, 기주대첩에서 끝까지 물러나는 적을 따라잡아서 다 죽이고 보내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지만 예. 외적의 입장에서는 되게 악독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성안에 한국의 박혀서 전쟁법은. 그냥 수성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처절한 거네 보니까. 그리고 더 처절하고 더 도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성전의 특징은 퇴로가 없는 수성전이에요. 산성이란 것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네. 퇴로가 없는 수성전이라서 네.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성이 넘어가면 다 몰살당하는 코너에 그러니까 몰리는 엄청 도발적인 행위예요. 예. 산성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럼 재밌으실 것이다. 예. 전쟁 민족이 많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중국 같은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우리의 전략이 한국인의 특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홍대선 작가님, 네, 하나 더. 예, 딱 한마디만 예, 더 하고 싶은 좋아요, 게 좋아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제 너무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하니까
유럽 언론, 특히 프랑스 언론에서 헛소리를 막 했어요. 헛소리요? 그 뭐냐면 한국인은 군사 독재도 오래 경험을 한 데다가 네. 오랫동안 농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배자들에게 체제 수능적이다. 그래서 저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거다. 소위 까라면 깐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네. 유럽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그들 이상의 질서가 없다고 하는 그 오만함에서 그냥 그 뇌피셜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했구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어처구니 없죠. 왜냐하면 아니, 농부가 왜 수능적이야? 왜 농부가 왜 수동적이지? 예. 걔네는 유럽 농노를 생각하고 동아시아 농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럽의 농노는 그 영주의 재산이잖아요. 네, 네. 땅이랑 농작물이랑 농노. 그 세트 메뉴잖아요. 그러네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그러네. 햄버거처럼. 영주 예. 입장에서. 예. 예. 근데 동아시아 농부는 훨씬 주체적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조선의 농부, 고려 농부는 훨씬 더 주체적인 소농이었거든요. 주체적으로 텃밭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재산이 있고 국가에 세금 얼마 바치고 뭐 해야 되고 소를 팔기도 하고 훨씬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 그다음에 신분을 바꿀 수도 있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농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 잘 듣는 거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오만하게 썼던데 예. 이것은 재난 상황에 결집하는 예. 오히려 주체적인 전쟁 민족으로서의 우리만의 전쟁법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재난 상황에서의 그 결집력을 보여준 걸 가지고 예. 본인들이 예.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었고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도 유럽 함부로 생각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유럽 지식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거꾸로 본따서 유럽인들의 시선이니까 뭔가 우리보다 더 맞겠지라고 해서 그거를 라디오처럼 한국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받아서 그들의 관점을 받아서 이렇게 재생하는 소위 지식인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예. 한국인의 탄생 뭐 불어 번역본 같은 게 나오면 한국인의 탄생 불어 번역본이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영어부터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전에 좀 많이들 봐주시고요. 예. 홍대선 작가님과 재미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